화려한 조명과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할 MBC 방송 연예 대상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매년 파격적인 드레스와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레드카펫을 지배했던 퀸 박나래와 트렌드세터 샤이니키의 부재는 단순한 불참을 넘어 한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대중이 이들의 빈자리를 실감하기도 전에 들려온 법원의 결정은 그야말로 핵폭탄급이었습니다. 49억 원이라는 상징적 가치를 지닌 박나래의 이태원 자택에 대해 법원이 전 매니저들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는 소식은 그동안 박나래 측이 고수해온 무고함이라는 방패를 산산조각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예인과 스태프 사이의 감정 싸움을 넘어 사법부가 고발인들의 주장에 상당한 소명 자료가 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하며 이제 대중은 그녀의 웃음 뒤에 가려진 서늘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사태가 업계에 준 가장 큰 충격은 법원이 전 매니저들의 손을 들어주며 박나래의 자택 가압류를 승인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절차적 요식 행위를 넘어선 사법적 옐로 카드로 해석됩니다. 법조계와 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가압류 인용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 권리, 즉 박나래가 매니저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정산금이나 갑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될 때 내려지는 긴급 처분입니다. 이는 박나래 측이 그간 매니저들을 횡령범이자 공갈범으로 몰아붙이며 전면 부인해왔던 갑질과 정산 미이행 의혹이 법원의 시각에서는 단순한 허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1억 원이라는 가압류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용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과도한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액을 조정하거나 담보 제공을 명령하지만 이번 결정은 매니저들이 제출한 증거자료, 녹취록, 메신저 대화 내용, 정산 불일치 명세서 등 박나래의 이태원 저택이라는 거대 자산을 묶어둘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었음을 방증합니다. 49억 원대에 달하는 자택이 법적 분쟁의 볼모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연예계 입지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벼랑 끝에 몰렸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모든 결백을 증명하고 강력 대응하겠다던 박나래의 초기 대응은 이제 대중의 눈의 진실 규명을 위한 결단이 아닌 사태를 모면하고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지연 전술이자 대중 기만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만약 본안 소송에서 매니저들의 주장이 최종 승소로 이어진다면 박나래는 금전적 손실을 넘어 그녀가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물리적 자산과 도덕적 커리어가 한순간에 붕괴되는 처참한 몰락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번 사건이 박나래 개인의 일탈을 넘어 연예계와 의료계의 검은 유착관계인 불법 약물 게이트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의료윤리를 부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식약처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적발된 의약품 불법 처방 및 유통 사례가 700건을 상회한다는 통계는 단순히 일부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그 규모와 대담함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이번 사태의 핵심인 방문 진료 서비스의 악용 사례는 대중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원래 이 서비스는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 환자나 병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마련된 고귀한 의료 복지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멀쩡히 방송 카메라 앞에서 춤추고 활동하던 유명 연예인들이 단지 사생활 보호나 편의를 명목으로 의사를 집으로 불러들여 은밀하게 약물을 투약받았다는 사실은 명백한 특권 의식의 발로이자 제도의 사유화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리 처방과 성분의 실체입니다. 소위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 억제제 펜터민부터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 의약품들이 유명 연예인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지인이나 가족, 심지어 매니저들의 이름이 도용되었습니다. 식약처는 1년 동안 700건이 넘는 불법 처방 사례를 적발하며 그 중심에 연예인들이 중간책을 통해 조직적으로 약물을 관리해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박나래의 경우 전 매니저의 폭로를 통해 드러난 나비약 중독 의혹과 무단 처방 혐의가 주사 투약 논란과 맞물리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로 회복을 위한 영양제 주사였다는 본인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며 연예계 내부에 만연한 약물 오남용이 얼마나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결과적으로 박나래의 사례는 연예인이라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계층이 어떻게 법망을 피해 불법 의료 서비스를 누려왔는지를 폭로하는 판도라의 상자가 되었으며, 수사당국은 이제 단순 투약자를 넘어 처방을 남발한 의사들과 유통을 도운 중간책들까지 포함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 지난 10여 년간 쌓아온 진정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단숨에 파괴하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진 방송 제작 환경의 추악한 구조적 모순을 폭로했습니다. 대중은 계안84, 코드 쿤스트 등 동료 출연진과 박나래가 방송에서 보여주었던 가족보다 끈끈한 우정과 소탈한 일상이 실상은 스태프와 매니저들의 24시간 무한 대기조 노동과 인권 침해에 가까운 갑질나는 비극적 희생 위에 정교하게 설계된 허구의 세트장이었다는 사실에 극심한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장면인 코드 쿤스트를 위한 뷔페급 정성 도시락 에피소드가 사실은 박나래의 손맛이 아닌 매니저들이 새벽부터 자재를 공수하고 밑작업을 도맡아 완성한 기획된 연출이었다는 전 매니저들의 구체적인 폭로는 관찰 예능의 존립 근거인 리얼리티를 뿌리째 흔드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와 방송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연출된 진심은 비단 한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연예계 전반에 퍼진 고질적인 악습입니다. 연예인의 인간미를 부각하기 위해 스태프들의 노동력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그 공로를 출연자의 미담으로 둔갑시키는 구조적 기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때 2% 이상의 견고한 시청률을 유지하며 주말 저녁을 책임지던 놀라운 토요일이나 나 혼자 산다 등의 간판 예능들은 핵심 멤버들의 하차와 함께 시청률이 1%대, 즉 반토막 수준으로 급락하며 존폐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중은 이제 누가 보든 안 보든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동료들의 감싸기식 발언마저 기만적인 연대의 산물로 차갑게 냉소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는 자본과 노동력을 갈아 넣어 만든 가공된 가짜 일상에 더 이상 시청자들이 열광하지 않으며 진실되지 못한 예능은 필연적으로 몰락한다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준엄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네 번째로 전현무와 신동엽 등 방송가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톱 MC들에게로 번진 책임론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연대 책임을 묻는 대중의 의식 수준이 비약적으로 변화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박나래의 절친한 동료이자 나 혼자 산다의 실질적 수장인 전현무는 논란이 확산되자마자 과거 링거 투약 장면이 재조명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에 그는 2016년 당시의 의료진료 기록부를 신속하게 공개하며 불법 시설에서 투약한 적이 없다고 선을 긋는 등 업계 내에서는 소위 생존왕다운 기민한 위기 대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논란 속에서도 SBS의 신규 예능 무무차 우발 라디오의 DJ로 발탁되는 등 승승장구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시선은 그리 너그럽지 않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창을 중심으로 2016년 기록은 공개하면서 왜 계안84가 직접 목격하고 발언했던 2019년 당시의 링과 관련 기록은 공개하지 않느냐는 날카로운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시점의 기록만으로 전체의 결백을 주장하려는 연예인들의 선택적 투명성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반영합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현상은 이번 논란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신동엽에게까지 하차 위기론과 폐지 책임론의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중이 연예인들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잣대가 이제 단순히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넘어 동료의 명백한 부당 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는가라는 공동체적 책임으로까지 확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수년 동안 매주 얼굴을 맞대고 최고의 호흡을 자랑하던 동료가 매니저에게 갑질을 하고 불법 의료 행위를 의심받는 상황을 몰랐을 리 없다는 의심은 연예계 특유의 내 식구 감싸기식 폐쇄적 카르텔에 대한 대중의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방위적인 압박은 예능계 리더들에게 단순한 진행 능력을 넘어 함께 출연하는 멤버들의 도덕성까지 검증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전례 없는 도덕적 연대 책임의 굴레를 씌우고 있으며, 이는 방송과 전체의 강력한 자기 검열과 정화작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나래가 취하고 있는 침묵과 법적 대응 위주의 전략이 오히려 그녀의 복귀를 영구히 가로막는 치명적인 독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사건 초기 24시간 이내에 골든타임을 놓친 대응은 이후 어떤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궁색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박나래 측은 논란이 터진 직후 전 매니저들을 공갈 미수와 횡령 혐의로 맞고소하며 사건을 법적 진실 공방 프레임으로 전환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전 매니저들의 손을 들어주며 이태원 자택 가압류를 전격 인용하자 이 전략은 오히려 막강한 자본을 가진 연예인이 약자인 스태프를 법적으로 압박하는 탄압이라는 최악의 프레임으로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대중은 이제 박나래가 법적으로 무죄를 선고받느냐 혹은 전 매니저들의 일탈이 있었느냐라는 법리적 쟁점보다 왜 수년 동안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이들로부터 이토록 처참한 고발이 쏟아지는 동안 단 한 번의 진정성 있는 해명이나 자기 성찰이 없었는지에 대해 거대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중이 연예인에게 바라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태도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박나래는 사법적 판단 뒤에 숨어 대중과의 소통을 거부했고 이는 곧 팬들을 소통의 대상이 아닌 수익 창출의 도구로만 여겼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도덕성과 인간적 신뢰를 잃은 연예인에게 대중이 주는 마지막 상은 더 이상 영광스러운 연예 대상이 아닌 차가운 퇴출이며 이번 사태는 화려한 스타덤이 얼마나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역사상 가장 참혹한 위기 관리 실패의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